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은퇴한 지 3년이 되어가는 김영철 씨입니다. 올해 63, 인천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은퇴자입니다. 요즘 김영철 씨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렇습니다. 얼굴이 한결 좋아지셨네요. 운동하시나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십니다. 하지만 사실 은퇴 직후에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무렵에는 피곤해 보인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시냐는 말을 더 자주 들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친 얼굴로 괜찮으시냐는 걱정을 들었던 김영철 씨가 이제는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며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요? 그저 시간이 흘러서일까요? 아니면 은퇴 후 그만의 특별한 선택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변화의 비결을 김영철 씨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을 보내주신 영철 씨를 응원해 주세요. 40년 가까이 다닌 직장에서 은퇴하던 날 영철 씨는 동료들의 축하와 배웅 속에서 마지막 출근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이구나. 드디어 내게 주어진 진짜 휴식의 시간이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알람 소리 없는 첫 월요일 아침, 몸은 분명 편했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에는 미소로 답했지만 속은 이상할 만큼 텅 빈 듯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쉬기만 해도 되는 걸까? 그 순간부터 막연한 불안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철 씨는 40년 동안 가구 공장에서 쉼없이 일해왔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온 사람에게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시간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일이 없어지자 마치 몸의 균형이 무너진 듯 허전했고 일과의 리듬이 끊겨버리자 마음속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어도 귀에는 여전히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일터에서 채워지던 긴장과 활기가 사라지자 영철 씨는 비로소 깊은 공허함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문득 이런 물음이 스쳐갔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 그는 은퇴라는 시간을 늘 멀게만 여겼습니다. 매일같이 바쁜 일정에 치여 지내다 보니 정작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언젠가 은퇴하면 충분히 쉬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롭게 살겠지. 그에게 은퇴는 막연히 꿈꾸던 먼 미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시간이 현실로 다가오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영철 씨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몸은 자유로워졌지만 마음은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철 씨는 오랜만에 예전 직장 동료들과 만나는 점심자리에 나갔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시기에 정년을 맞았지만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가운 얼굴을 보며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나 요즘 편의점 하나 하고 있어. 손님들 드나들고 계산대 지키다 보면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하루가 금방 가더라. 나는 작은 카페 열었어. 아침마다 문 열고 손님들 맞이하다 보면 바쁘기도 한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 나누고 가니까 재미있더라. 대화의 흐름은 자연스레 퇴직 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로 모아졌습니다. 동료들은 제2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며 나름의 보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료들의 모습에
영철 씨는 겉으로는 태어난 듯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까? 혹시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는 괜히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불 꺼진 가게들 사이사이 누군가는 아직도 일하고 있을 텐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영철 씨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몸은 쉬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이며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만약 카페를 낸다면 어디가 좋을까? 인건비가 이렇게 비싼데 하루 매출은 얼마나 되어야 본전이 맞을까? 영철 씨는 노트를 펼쳐 이것저것 적어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창업 관련 영상을 찾아보며 가능성을 따져보았지만 결과는 오히려 불안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월세, 인테리어, 인건비, 재료비. 표 위의 숫자들은 좀처럼 안정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자주 답답해지더니 결국 어느 날 새벽녘 영철 씨는 몸 여기저기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와 눈을 떴습니다. 회사 다닐 때 과로와 긴장으로 한번 알았던 대상포진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익숙한 고통이었습니다. 성과 압박에 시달리던 시절, 상사의 눈치를 보며 밤을 지새우던 그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회사라는 무대가 사라졌을 뿐,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된다.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된다. 이 생각들은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쌓인 습관이자 스스로 자신에게 퍼붓는 잔소리였습니다. 그때서야 영철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올가맨 건 세상도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영철 씨 스스로에게 죄를 묻던 마음, 그것이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퇴직 이후 그는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금세 게으른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고 세상에서 밀려나는 듯한 두려움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철 씨는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그 불안의 실체는 다름 아닌 강박이라는 것을, 무언가를 계속 해내야 한다는 압박, 멈춰서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 모든 것은 사회 속에서 오랜 세월 쌓여온 습관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영철 씨의 머릿속에 오래전에 읽었던 문장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은퇴자의 우울은 쉴 권리를 스스로 허락하지 못할 때 시작된다. 그 한 줄은 마치 화살처럼 그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옥죄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잠시 멈춰서는 것조차 죄처럼 여겼던 그 생각이 오히려 자신을 병들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철 씨는 어느 순간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지은 건 아니다. 괜히 스스로를 올가매지 말자. 그렇게 생각한 뒤부터는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해방감,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 쉰다는 만족감이 서서히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퇴직금 1억과 국민연금, 그리고 모아놓은 저축이 있다는 걸 떠올리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을 하거나 불안한 투자에 뛰어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더 벌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성급히 가게를 열었다가 건강도 잃고 돈도 잃은 친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오히려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차라리 잘 노는 쪽을 택하겠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익이고 무엇보다 내 삶을 지켜내는 길이라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영철 씨에게 놀기만 하면 뭐가 남겠냐고 핀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철 씨는 조용히 속으로 되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뒤처진 사람도 멈춰 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의 진짜 성공은 결국 잘 노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논다는 건 TV 앞에 붙어 앉아 하루 종일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큰 취미를 새로 배우거나 매일 여행을 다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은 삶을 건강하게, 여유롭게 즐기기 위해 영철 씨만의 3가지 원칙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꼽은 건 건강 관리였습니다. 퇴직 후 그가 가장 크게 실감한 건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과 돈이 있어도 그 시간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출근길이 사라지자 자연스레 움직임이 줄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며칠, 몇 주가 지나자 몸은 확연히 굼떠졌습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고 조금만 무리해도 허리가 뻣뻣해지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에게 근육 1kg은 1000만 원의 자산과 같다. 그땐 농담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일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들었고 누워 지내는 시간이 늘다 보니 근육은 눈에 띄게 빠져갔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허리는 쉽게 뻐근해졌으며 무릎은 자주 욱신거렸습니다. 몸이 약해지니 밖에 나가기가 귀찮아지고 사람 만나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제야 영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있을 땐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한 번 잃고 나면 삶을 버티게 해주던 기초부터 흔들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병원비를 줄일 수 있고 기본적인 일상도 스스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씻고, 걷고, 앉았다 일어나는 가장 단순한 동작조차도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에도 의존하지 않고 나답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철 씨는 요즘 아침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꼭 몸을 풀었습니다. 가볍게 제자리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거나 벽을 짚고 하는 푸시업으로 상체 근육을 자극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몸을 풀고 틈틈이 간단한 요가 동작으로 뭉친 근육을 늘려주었습니다. 날씨가 궂은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렸고 맑은 날이면 가까운 공원을 한 바퀴 돌며 햇살을 즐겼습니다. 또 하루에 5,000보 이상은 꼭 채우려고 했고 무릎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 실내 자전거를 타며 근력과 체력을 함께 길러나갔습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습관만 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결국 건강은 일상을 오래도록 지탱해주는 토대입니다. 좋은 날씨에 가볍게 산책 나가고 마음 내킬 때 여행을 다니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여유. 이 모든 평범한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건강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철 씨는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잘 놀고 싶다면 무엇보다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 그가 말하는 2번째 원칙은 돈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며 그 기간에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은퇴 후 65세부터 90세까지 산다고 할 때 25년을 잡고 생활비를
월 250만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러자 약 7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예비 비용까지 더해 계산하니 영철 씨는 최소 8억에서 9억 정도는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거금을 전부 마련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영철 씨와 아내는 국민연금 덕을 보고 있었습니다. 매달 약 160만 원이 들어오니 실제로 필요한 금액은 훨씬 줄었습니다. 월 250만 원 가운데 160만 원을 연금으로 충당하면 남는 부담은 월 90만 원, 연간으로는 약 1,000만 원, 25년으로 계산해도 2억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유를 두고 잡아도 3억이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언뜻 큰돈 같아 보여도 지금까지 모은 자산 퇴직금 1억과 예금 2억을 잘 관리하고 지출을 줄여 살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리해서 가게를 차리거나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대지 않아도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은퇴 후의 삶은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걸 영철 씨는 서서히 그리고 확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영철 씨가 노후 자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두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안정적인 자산의 70%를, 변동성이 있는 자산에는 30%만 투자한다. 그래서 그는 예금과 적금 같은 안전한 금융상품의 대부분을 두고 남은 일부만 주식이나 펀드에 소액으로 분산 투자했습니다. 큰 이익을 쫓기보다는 잃지 않는 것을 우선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철 씨는 돈을 도구라고 여겼습니다. 많다고 자랑할 것도 무조건 아껴 쓰며 움켜쥘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안해서 꺼내 쓰지 못하는 돈은 진짜 자산이 되지 못한다는 걸 그는 경험을 통해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쓰면서 삶에 여유를 주는 돈이야말로 제대로 된 자산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영철 씨는 부족하면 생활을 줄이고 여유가 생기면 조금 남기는 단순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매달 얼마를 더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고 있는 범위 안에서 조절하며 사는 삶이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니 돈에 대한 불안이 줄었고 스스로 선택한 절제는 오히려 자유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확신이 그의 일상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찾은 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자신만의 잘 노는 루틴이었습니다. 은퇴 직후 그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보상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주 외식하고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지갑은 얇아지고 몸은 지쳐갔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철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굳이 돈을 쓰지 않아도 잘 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일과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철 씨의 하루는 아침 텃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집 근처에서 분양받은 작은 텃밭으로 걸어가는 길은 그 자체로 산책이 되었고 햇살을 받으며 걷는 동안 몸은 가볍게 풀리고 마음도 한결 맑아졌습니다. 텃밭에 도착하면 상추와 토마토, 고추 같은 채소들을 가꾸며 흙을 만집니다. 새싹이 자라는 걸 바라보는 일은 하루를 여는 소소하지만 영철 씨에게는 확실한 기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철 씨는 집에 돌아오면 가볍게 식사를 한 뒤 도서관에 들립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책을 빌리고 신문을 읽고 강좌에도 참여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인문학 특강을 들었고
이번 달엔 디지털 사진 편집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우며 책을 읽거나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 짧은 낮잠은 어떤 호화로운 외식보다 값졌습니다. 오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체조 교실이나 탁구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또래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니 훨씬 더 활력이 났습니다. 간단히 커피 한 잔을 한 뒤 저녁 무렵엔 아내를 만나 근처 시장을 돌아보며 장을 보는 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저녁을 차려 먹으며 뉴스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냈던 이런 일상의 흐름이 지금의 영철 씨에게는 삶의 중심을 붙잡아주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루틴은 시간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주는 삶의 기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그렇게 매일 비슷하게 지내면 지루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영철 씨는 말합니다. 이 하루 루틴 덕분에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이 지루함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질서를 세워주고 건강까지 챙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꼭 돈을 써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시간을 어떻게 나답게 채우느냐, 그것이야말로 은퇴 후에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라는 걸 영철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성과가 없어도 괜찮다는 말이 이제는 영철 씨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거나 눈에 보이는 성취가 있어야만 삶의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압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하루를 즐기며 잘 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요. 오랫동안 영철 씨는 일의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곧 보람이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것이 곧 존재의 이유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습관처럼 뭔가 해야 할 것 같았고 가만히 있는 자신이 괜히 초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불안이야말로 스스로를 가장 힘들게 하던 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하루를 온전히 쉬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가족과 따뜻한 밥을 나누고 동네를 산책하고 좋아하는 책 한 권에 몰입하는 것. 이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장을 넘기고 아내와 시장을 보며 마주 웃고 친구와 공원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야말로 은퇴 후 삶을 반짝이게 하는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돈을 벌 필요도 남의 눈치를 보며 인정받으려 애쓸 이유도 없었습니다. 성과를 쌓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잘 쉬고 잘 노는 삶. 그것만으로도 자신을 회복시키고 앞으로의 시간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든든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철 씨는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달리기만 했던 지난 세월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신답게 살아가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성숙한 결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몸과 마음을 되찾고 관계를 새롭게 이어가며 자신을 다시 발견해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평온하고 따뜻한 일상 속에서 영철 씨는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철 씨는 바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혹시 오늘도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쳤다면 잠시 멈춰서서 잘 노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파마비가 이렇게 비싸다고? 나 같은 늙은이한테는 좀 깎아줘야지. 그날 손님의 목소리가 미용실 천장을 뚫고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요즘 약값이 다 올라서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이 카운터 위로 날아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가슴에 떨어지는 쇳덩이 같았습니다. 현금을 던지고 돌아서서 나가버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바닥에 널린 돈을 주워드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40년 가까이 잡아온 가위. 사람들이 비싸다, 안 온다 한마디면 내 세월이, 내 손재주가 순식간에 하찮아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 지쳐 보이는 눈빛. 내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지? 머리카락 대신 내 인생이 잘려나가는 듯한 허무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올해 63, 정선이라고 합니다. 29살부터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가위를 손에서 놓지 않고 동네 미용실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문을 닫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마음속에 자꾸 고개를 듭니다. 40년을 이어온 제 손끝의 기술이 더는 필요 없는 게 아닐까 두려워지는 순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제 이야기를 솔직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제 옆에서 함께 해주세요. 가끔은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집니다. 내가 29이던 1991년 여성 파마 가격이 10,000원 내외였고 남성 커트가 2,000원이던 그 시절.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정미용실이란 이름으로 처음 가게 문을 열었을 때 말입니다. 처음 몇 달은 손님이 드물어 하루 종일 빚만 정리하다 문 닫는 날도 많았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시작한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보고 돌아오던 아주머니 한 분이 머리를 하고 가더니 괜찮더라 입소문을 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손님이 서서히 늘더니 몇 달 새 아침 9시에 문을 열면 벌써 문 앞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1990년대 중반, 30 중반이 된 저는 매일 가위를 쥐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 작은 미용실은 제 일터이면서 동시에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었습니다. 단순히 머리를 다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삶의 희로애락이 뒤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온 아주머니들은 머리하는 내내 옆에 둔 보따리에서 오가는 콩나물 값에 한숨을 쉬기도 하고 딸의 혼사나 아들 대학 문제에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남편 흉을 보다가도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고민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지요. 저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때론 위로를 건네고 때론 함께 웃으며 제 미용실이 그들의 삶에 작은 쉼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가위질이 단순히 머리를 예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마음속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가위에 쓸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이 작은 공간이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뿌듯하게 했습니다. 그 시절 제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를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이 오가고 웃음과 눈물이 함께했던 동네의 소중한 사랑방이었습니다. 그렇게 2000년대 초반까지 파마 약 냄새가 코끝을 톡 쏘아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롤 수십 개를 감아도 땀으로 앞머리가 젖어도 그 속에서 오가는 정겨운 대화가 나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가위를 쥔 손이 세상에서 제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기술 하나면 우리 가족 먹여 살릴 수 있구나. 그 자부심이 나를 버티게 해주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몇 시간이고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던 모습은 사라졌죠. 이제 손님들은 시간이 없다며 머리만 하고는 곧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코로나와 끝없이 오르는 물가 탓에 미용실은 더욱 한산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에 이제는 가위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북적거리던 풍경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손에서 시작된 이 작은 사랑방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 같아 쓸쓸한 마음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손님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매달 꾸준히 찾아오던 단골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묻지 못하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단골 아주머니에게 반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파마하신 지 한참 되신 것 같은데 요즘 통 안 보이시네요? 아주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이제 홈쇼핑에서 산 볼륨 고데기만 쓰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아침마다 5분만 투자하면 비싼 파마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은 수십 년간 땀 흘리며 이어온 제 기술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단골 아주머니는 요즘 아들은 다이소에서 3,000원에 산 미용 가위로 유튜브 보면서 직접 머리를 자른다고 자랑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쉽게 염색약을 구하고 가족끼리 머리를 손질한다는 이야기는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손님들은 더 이상 미용실을 필요한 공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동네의 사랑방이 아니라 그저 가끔 들러 머리만 정리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활기와 웃음소리가 사라진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저는 불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배워온 이 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때는 가위에 쓸려 굳은 살이 박힌 손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손이 무얼 해야 할지 모르는 듯 막막하기만 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변해버린 풍경이 낯설고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가게 재계약을 앞두고 부동산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오는 그의 표정은 마치 미안한 듯 보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원장님, 건물주가 바쁘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이번에 계약 갱신하시면서 월세를 200만 원으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지금도 140만 원 내고 있는데 2년 전 재계약 때도 올리셨잖아요. 그걸 한 번에 60만 원이나 또 올린다고요? 믿기지 않아 되물었지만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 자리가 워낙 좋아서 눈독 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자리 가격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주인도 어쩔 수 없다고 하시네요. 안 맞으시면 다른 자리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0년 가까이 꼬박꼬박 월세를 내며 버텨온 자리였습니다. 이 동네 미용실은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저는 그저 조건 안 맞으면 내보내도 되는 세입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계산기를 붙잡았습니다. 월세 200만 원, 전기세 35만 원, 그리고 재료비, 파마약, 염색약부터 샴푸, 트리트먼트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안 오른 게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만 원 선에서 해결되던 재료비가 이제는 6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가게를 유지하는 데만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매출은 350만 원이 나올까 말까 하고 어쩔 때는 300만 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숫자를 두드릴수록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이게 과연 버틸 수 있는 장사일까? 지난 세월 가위에 쓸리고 굳은 살이 박혔던 손은 한 번도 떨린 적이 없었는데 계산기를 두드리던 제 손이 처음으로 절망에 떨렸습니다. 임대료는 오르고 재료값은 2배 가까이 치솟았는데 손님은 예전만 못하니 버티려면 결국 가격을 올려야 하는 현실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커트 가격을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염색은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올리는 새로운 가격표를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텅 빈 벽에 새 가격표를 붙이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새 가격표를 걸어놓는 순간 이걸 보고 손님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새 가격표를 보더니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원장님, 이제는 머리 하는 것도 사치네. 다른 손님은 길 건너 미용실은 커트만 하면 2만 원인데 라며 노골적으로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어쩔 수 없었어요. 월세도 오르고 저도 먹고 살아야죠 하고 넘겼지만 속은 칼로 베인 듯 아팠습니다. 정으로 오가던 이곳에 이제는 돈의 무게가 얹어진 것 같아 쓸쓸했습니다. 10년 넘게 오던 단골 손님인 미순 언니가 어느 날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맡기시며 무심히 벽에 붙은 새 가격표를 보던 그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선희 씨, 커트가 이제 2만 5천 원이야? 염색은 9만 원? 언제 이렇게 올랐어? 저는 난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언니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에 한 번 와서 염색을 하던 언니는 한동안 미용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은 정이 가격표 한 장에 무너져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아침이 되자 제 미용실 앞 풍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가게 안은 적막했지만 문 밖은 음악 소리와 사람들 웃음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옆 건물에 새 미용실이 문을 연 겁니다. 간판엔 번쩍이는 글씨로 루카 헤어 스튜디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은 화이트 톤의 세련된 인테리어, 반짝이는 조명, 그리고 젊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루카 헤어 스튜디오? 휴대폰으로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개의 영상과 사진이 떴습니다. 유튜브에서 단발 여신 스타일링, 10분 셀프 드라이 꿀팁 같은 영상들이 조회수 수십만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루카 원장, 이제 30된 젊은 남자 디자이너였습니다. 유튜브와 SNS로 매일같이 헤어 변신 사진과 짧은 영상을 올려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역시 루카쌤 최고, 예약 잡기 힘들어요 같은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순간 남의 가게 이야기는 이렇게 멋지고 화려한데 그럼 내 가게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끄려다 조심스럽게 검색창에 제 가게 이름 정미용실을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 달리 눈앞에 낯선 글들이 주르륵 뜨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카페, 블로그, 리뷰 사이트에 달린 글들이었습니다. 정미용실 가격은 비싼데 분위기가 너무 옛날 같아요. 친절하시긴 한데 요즘 감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움. 가격만 계속 오르고 서비스는 그대로.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난 세월 제 모든 것을 바쳐 일해온 가위와 손재주가 고작 몇 줄의 차가운 글로 하찮게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옛날 감각, 부담스러움 같은 단어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화면을 계속 내려보다가 결국 핸드폰을 덮어버렸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번지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단골들의 푸념은 웃으며 넘길 수 있었지만 얼굴 모를 사람들의 싸늘한 평가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뒤처진 사람이 돼버린 걸까? 평생을 바친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듯한 상실감에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들려오는 뉴스 내용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난해 전국 미용업 폐업 1만 3,280곳 역대 최대치.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8,000곳이 넘는 미용실이 문을 닫았고 다이소, 올리브영 등에서 판매되는 셀프 미용 도구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 속 숫자와 그래프는 그냥 통계일 뿐인데 제게는 칼날처럼 파고드는 현실이었습니다. 1만 3,280곳이라니 그 안에 내 이름도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닐까? 제 속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며칠 뒤 오랜만에 지역 미용사 모임에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파마약 신제품이나 요즘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컷스타일 이야기가 오갔을 텐데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둥그렇게 모여 앉은 얼굴마다 피로와 근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지난달에 결국 가게 접었어요. 임대료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나도 폐업 신고했어. 20년 지켰는데 손님이 반토막 나니까 버틸 수가 없더라. 나는 아직 버티고 있는데 솔직히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어.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에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오랫동안 가위를 잡고 땀 흘리며 살아온 사람들의 입에서 폐업이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모습이 제 미래 같았습니다. 저는 모임 내내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선희 씨는 괜찮아요? 하고 물어올까봐 그 질문 하나만 들어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뉴스에서 본 그래프가 자꾸 겹쳐졌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손님 수, 높아지는 임대료, 그리고 셀프 뷰티 시대라는 자막.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들린 가위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40년 가까이 이 가위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게 더는 제 생계를 지켜주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온몸을 짓눌러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 머리를 자르다 그만 가위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파마 롤 수십 개를 감아도 어깨와 손목이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손목이 저려와 힘이 빠지니 잡고 있던 가위를 놓칠 때가 생기는 겁니다. 10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뒤로 집안의 생계는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손끝의 기술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3세라는 나이가 되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실감합니다. 손님 한 분 한 분 머리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허리가 굽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합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불 꺼진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힙니다.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지? 미용 말고는 해본 일이 없는 제가 새로운 일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아시나요? 마트 계산원, 건물 미화원, 요양보호사 하지만 모두 체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핸드폰에 60대 여성 일자리라고 검색해 보았지만 나오는 정보들은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없다고 아우성인데 63살 먹은 제가 어디에 발 붙일 수 있을까
현실은 너무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혼자 버티고 있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저 자신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이대로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삶은 계속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미용실에 들렀다가 제 목소리가 한껏 가라앉아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요? 저는 그저 웃어넘기려 했지만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손님들은 다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인스타그램 보고 찾아와. 우리도 SNS 홍보 한번 해보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딸은 제게 휴대폰을 건네주며 사진 찍는 법, 글 올리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머리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각도를 잡고 해시태그는 이렇게 달면 돼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어쩐지 마음 한편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복지관에서 유튜브 영상 촬영과 업로드 무료 강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찾아가 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의 자영업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삼각대를 세워놓고 영상을 찍는 연습을 하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재미가 붙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무언가를 배워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들은 뒤 저는 서툴지만 미용실 홍보 영상을 직접 만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조회수는 10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의 가족과 지인들이 몇 번 눌러본 게 전부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배우고 복지관에서 배운 대로 저는 온라인 홍보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서툰 솜씨로 미용실 홍보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손님이 없을 때마다 휴대폰을 들고 촬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말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졌고 편집 기술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났을까 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근처에 사는데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 글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답글을 달았습니다. 조금씩 자신감을 찾던 차 지역 미용사 모임에서 봉사활동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노인정과 보육원에 가서 무료로 머리를 잘라드리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작은 의자에 앉아 제 손길을 기다리는 할머니와 고사리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아이들 앞에서 가위를 들었을 때 제 안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들의 머리를 한 올 한 올 정성껏 다듬으며 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마음이 다 시원하네요. 선생님 머리가 예뻐져서 좋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비록 돈은 많이 벌지 못해도 제 가위질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세상의 변화와 차가운 현실에 잠시 잊고 있었던 제 가위의 진짜 의미를 다시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다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주 6일 중 단 4일만 가게 문을 열고 나머지 이틀은 복지관이나 노인정으로 봉사활동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손에 쥐는 돈은 조금 줄었지만 대신 제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지요. 복지관에서는 저를 정식으로 노인정 전담 미용사로 채용해 주었습니다.
선희 선생님, 어르신들 머리를 꾸준히 봐주실 분이 꼭 필요했어요. 사회복지사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임대료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결국 미용실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벗어난 골목, 월세가 훨씬 저렴한 작은 점포를 구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더 편안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라도 다시 시작해보자. 낡은 간판에 새 이름을 붙일 때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불빛이 켜지는 듯 했습니다. 봉사를 다니던 어느 날 고아원에서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주다가 뜻밖의 부탁을 들었습니다. 원장님, 저도 커서 미용사 되고 싶어요. 저한테 머리 자르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1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수줍게 말하는데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봉사 시간을 조금 더 내어 그 아이에게 빗질부터 시작해 가르쳤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건 단순히 가위를 움직이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까지 살피는 거란다. 아이의 눈빛은 반짝였고 작은 손이 빗을 잡을 때마다 제 손끝에 전해지던 열정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제 기술과 시간이 누군가의 미래를 밝히는데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위를 들며 살아온 40년, 이제는 누군가의 생계를 넘어 그들의 꿈을 세워주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지난 세월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시간들, 치솟는 월세와 줄어드는 손님들 사이에서 매일 가위를 내려놓을까 고민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가위를 쥐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환하게,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63세의 지금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은퇴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처지에서 막막함과 두려움에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손끝의 기술, 삶의 지혜, 그리고 인내는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음은 화려하고 빠르게 앞서가지만 우리의 경험은 깊고 단단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단순히 머리를 다듬는 손길에서 위로를 받고 어떤 이는 따뜻한 대화 한마디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여전히 이 사회에서 소중한 이유 아닐까요? 나이 들었다고, 뒤처졌다고 세상에서 밀려난 게 아닙니다. 조금 다른 자리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의 가치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경험과 손끝의 기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은 길 위에 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싶습니다.